우선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요 영상 내용을 구성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DBPA나 리스라는 대학교, 대학원 논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수능 국어, 인적성, 리트, 독해력 이런 용어로 검색을 해서 KCI 등재급이거나 아니면 학위 논문, 학회지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구성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를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펼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가장 선호해요. 어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등의 연구가 있으면 A를 했을 때 B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확률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저의 노하우나 팁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근데 사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구조 독해로 점수를 올렸다고 할게요. 그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도움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로 그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을 선호해요. 그래서 논문이랑 이론을 뒤졌는데요. 좀 슬프게도 수능이나 리트, 피셋, NCS, G셋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연구,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시험 또는 네 개의 시험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식과 계산으로 점수를 올리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전제를 깔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저도 이 내용을 구성하면서 완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제가 논리학자도 아니고 논리학을 공부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서 제 주장에 대해서 좀 결함이나 오류가 있으면 반박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도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수능 국어 그리고 리트 이 두 개 시험을 이번 영상에서는 엮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시험은 고도의 사고 과정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능 국어에 대한 문제 유형을 나누고 이 유형별로 필요한 능력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냥 일단은 수능 국어랑 리트를 동일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 G셋, P셋, NCS랑 수능 국어, 리트는 특정 문제 유형에서 푸는 사고 과정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 국어랑 리트는 푸는 과정이 크게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돼요. 첫째는 발문을 읽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통 이렇게 돼 있는 발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요. 문학 지문일 수도 있고요. 비문학 지문일 수도 있고, 화법과 작문 지문일 수도 있고, 언어와 매체 지문일 수도 있고, 어떤 유형이든 어찌됐든 글이 나오면 그거를 읽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게 될 거예요. 윗글을 읽고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바를 파악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택지를 읽고 그 선택지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흔히 국어나 리트하면 독해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읽고 이렇게 읽는 과정이 이 4개의 과정에 모두 들어가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독해력이 수능 국어 점수에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다. 또는 뭐 리트 점수에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영어 논문을 가져오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랑 국어, 한국어의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안 가져왔고, 읽는 과정이 어찌됐든 되게 수십 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2개 시험에서 독해력을 많이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때는 더 복잡한 과정이 나타나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지문을 읽겠죠? 둘째는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묻는 바를 파악합니다. 여기까지 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선택지를 하나 읽으실 거예요. 뭐 선택지가 4개 있거나 5개 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지를 하나를 읽고 나서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죠. 선택지를 읽고 이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떠올려내겠죠. 아, 대충 전반부에 있었다, 중반부에 있었다, 후반부에 있었다. 이렇게 떠올려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딱 1문단에 있었어. 아니야, 이거는 5문단에 있었어. 이렇게 떠올려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떠올려내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게 4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한번 찾겠죠? 왜냐면 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1문단에 있다고 떠올렸는데 실제로는 2문단에 있을 수도 있죠. 뭐 아무튼 떠올린 그 내용이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찾습니다. 이게 5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6번째 과정이 그 선택지의 내용이랑 내가 떠올려내고 찾아낸 그 내용이 그 2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머릿속으로 판단해요. 보통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이 2개 시험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조금씩 그 어휘를 바꾸고 문장의 구성을 바꾸죠. 그 문장의 구성을 바꿈으로써 이 2개의 문장이 애매하게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 내용, 2개 내용이 같은지, 선택지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같은지를 머릿속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판단하겠죠. 아, 이 선택지는 지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또는 이 선택지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거를 판단을 내리겠죠. 그 선택지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문제 푸는 게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서 이걸 또 해요. 4번부터 6번을 4개 선택지나 5개의 선택지에 대해서 다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문제를 푸실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아니 나는 지문부터 안 읽고 문제부터 읽은 다음에 지문을 읽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선택지를 보면 지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 똑같이 생각이 나서 지문으로 안 가도 돼. 나는 바로 판단이 돼.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저와 같은 대다수의 평범한 분들은 이 7개의 과정으로 문제를 푸실 거예요. 왜냐면 뭐 2000자의 내용을 처음 보는 내용을 읽자마자 다 기억하고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게 어렵거든요. 뭐 당연히 모든 선택지를 이렇게 풀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풀이 셋이 이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그 4개의 러프하게 풀어냈던 풀이 과정이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독해력 이외의 능력도 상당히 요구되죠. 선택지의 내용을 보고 지문의 어떤 부분에 있었던 내용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를 떠올려낼 수도 있어야 되고 지문이랑 선택지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게 적혀 있을 때 있죠. 그거의 적부 또는 참 거짓을 판단해내는 능력도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능력. 어떤 분들은 이 7개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이 7개의 모든 과정도 결국은 독해력이야 라고 퉁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A랑 B가 같다고 이건 둘 다 독해력이야 라고 퉁칠 수도 있지만 저는 A랑 B가 어느 정도 겹쳐지는 페이드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집합도 있지만 차집합도 있는 능력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유추 해석이나 확대 해석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의 내용을 보고 지문의 내용을 떠올려내는 거는
독해력이 아니고 어떤 제인 능력이 아닐까요? 떠올려내는, 상기해내는 능력. 그리고 이 떠올려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지문을 읽는 방식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누군가는 지문을 읽을 때 구조화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조화를 안 하고 그냥 읽기도 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래서 읽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떠올려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떠올려내서 찾아가서 그 확인한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지 그러니까 적절한지 판단해내는 과정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고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를 저는 전제로 뒤에 내용을 전개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논문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페이지 넘는 논문을 검토하면 독해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학습자들이 이 독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미 결론을 지었어요. 물론 이거는 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KCI에 등재되거나 엄청난 인용수를 갖고 있는 그런 논문은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런 지위를 떠나서 이 논문을 검토하는 거는 학습자나 교수자한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학위 논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물론 논문에서 한계도 존재하겠지만 당연히 한계 없는 논문이 어디 있어요. 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를 설계하고 측정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해력이 가장 큰 요소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을 쭉 봤을 때 그래도 독해력이 베이스가 되는 거는 맞잖아요. 이거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수능 국어랑 리트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맞나?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에서 독해가 상당 시간 그리고 상당 부분 사용된다랑 상당 이 독해력이라는 요소가 문제 그 시험의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별개거든요. 이 논문에서도 독해력과 문제 푸는 요령을 요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해력이 되게 떨어져도 문제 푸는 요령을 높여서 점수를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게 허무한 결론인데 독해력이 그냥 제가 사고 과정을 되짚어 보았을 때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고 과정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근데 이걸 높였을 때 수능 국어나 리트 점수가 오르는지는 알 수 없고 얼마나 오르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해력만 높이면 수능 국어 100점이 나와라고 말하는 거를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독해력 이외의 능력도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선택지를 보고 지문의 내용을 떠올려내는 능력. 저는 이게 독해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지문의 특정 문장이랑 선택지의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 둘만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해내는 능력이죠. 이것도 저는 독해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완전 독해력이다라고 이 능력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또 다른 별개의 판단 능력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또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 연결지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이 독해력이 후천적으로 높일 수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리고 얼마나 높일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일단 독해력이 엄청 큰 부분은 맞으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독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딱 봐도 독해력이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배경 지식이 제일 중요해. 누구는 아니야. 그냥 읽고 그냥 푸는 능력이 중요해. 누구는 구조화하는 게 중요해. 사람마다 말이 다르죠. 그러면 독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방법은 뭘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독해력을 높이려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슬픕니다. 독해력을 후천적으로 높일 수 있냐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수험생이시잖아요. 수험생은 타임어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뭐 평생을 갈아 넣어서 수능 국어를 준비하고 리트를 준비하고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통은 1년, 2년, 아니면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수험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기간이라는 제약하에서 이 능력을 후천적으로 높일 수 있냐는 알 수 없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연구를 진행하기 너무 힘든 주제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독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거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왜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연구 설계가 잘 돼 있고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되게 놀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형태소 인식, 추론 능력, 어휘 지식, 의문 인식, 단어 제인 능력 요런 능력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띄워드릴 거고 설명란에 링크도 달아드릴 거예요.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약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배경 지식이 독해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0.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영향력이 정말 약하고 무의미할 정도인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이 지표로 봤을 때 0.5나 0.6은 넘어야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하거든요. 0.7, 8, 9 이렇게 넘어가면 되게 세다. 이 능력은 후행 요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데 0.3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태소 인식이 대체 뭐냐? 의문 인식이 뭐냐? 추론 능력은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세한 건 논문에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영상에서는. 형태소 인식이나 의문 인식은 형태소나 의문을 어떤 문장이나 단어에서 분리해서 그래서 적절한 단어로 대치하거나 부적절한 단어를 솎아내는 이런 능력으로 해석이 돼요. 제가 읽었을 때는. 그리고 어휘 지식, 어휘의 양적 지식과 질적 지식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휘력이 맞아요. 그리고 추론 능력은 여러 텍스트를 연결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누락된 정보를 추론하여 이해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어휘 지식, 추론 능력 이런 능력들 전부 실제 수능이나 리트에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감이 돼요. 놀랐던 거는 배경 지식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약하냐인데 저는 사실 배경 지식이 실제로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향력이 수능 국어에서. 그래서 수능 국어나 리트에서 이 영향력이 왜 약한지도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가 아니고 약하다예요. 또 이상하게 오해해서 댓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내용이 굉장히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국어나 리트 그리고 인적성 시험 점수를 올리는 과학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점수를 올리는. 둘째, 수능 국어와 리트의 경우 독해력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 풀이 과정을 사고 과정으로 풀어서 되짚어 봤을 때 독해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추정되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독해력을 후천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특히 여러분이 보통 설정하시는 시험 기간 만에 올릴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연구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연구하기 힘들어요. 네 번째, 독해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연구 결과 형태소와 의문을 인식해내는 능력,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과 어휘력 등이 있다. 이 논문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요인은 어느 정도 저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형태소와 의문과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학습하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평균 점수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휘력이 높으면 독해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공감하실 거고 추론 능력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배경 지식이 왜 저렇게 약한 영향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기회가 될 때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보았을 때 여기서부터 제가 자의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해석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능력들 중 있죠. 형태소와 의문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어휘력 이런 능력들 중에서 일부 능력은 수험 기간 내에 올릴 수 있어요. 수험 기간이 보통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은 되잖아요. 반수를 하시든 아니 리트를 1년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1년 이상 준비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평균치 딱 냈을 때 1년에서 2년일 것 같아요. 그 사이의 기간일 것 같은데 일부 능력은 이 기간 안에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일부 능력은 올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되게 명확한 능력이 몇 개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꾸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을 쉽게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개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휘력을 쉽게 올릴 수 있을 거고 누구는 추론 능력을 더 쉽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여섯 번째 제 생각 경량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경량성은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추론 능력보다는 어휘력과 형태소 의문인식 능력을 더 올리기 쉬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 이유. 왜냐하면 이거는 암기 베이스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박았을 때 지식을 습득하고 기억하고 내면화해서 능력을 올리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에빙하우스 같은 이론들도 존재하죠. 암기와 기억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다. 특히 어휘력, 그리고 음은, 형태소, 이 관련 지식은 암기로 획득할 수 있는 지식에 가깝고 추론 능력은 암기보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 끌어올려야 되는 능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 같은 게 아니고 지식보다는 능력과 경험과 직관의 영역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추론 능력이 더 올리기 쉽던데?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 자신을 알라. 이게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은 형태소 관련 지식이나 어휘력이나 아니면 다른 능력들 중에서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능력들을 올려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수능 국어와 리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것 같아요. P셋이나 G셋이나 NCS 하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P셋, G셋, NCS는 흔히 말하는 그 논리 퀴즈 있죠. 막 그 갑을 병 나와서 이번에 휴가를 쓸 건데 휴가를 누구는 1주차에 쓸 수 있고 2주차에는 휴가를 2명까지만 쓸 수 있고 뭐 이런 참 거짓을 찾는 퀴즈 형태의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수능 국어나 그리고 리트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상이한 퀴즈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룰 것 같아요. 제가 수능 국어랑 리트에 좀 더 친숙하기도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한 뒤에 다음에 이제 그런 퀴즈 형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영상이 지금 녹화가 24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